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대피 시엔 반드시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외부 외출 시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재난, 재해의 피해, 철저한 대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태풍 쏠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박민경 기자, 벌써부터 실종자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굵은 빗줄기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10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저녁 7시 20분쯤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에서 관광객 23살 박모 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파도로 서귀포시 동쪽 위미양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65톤짜리 테트라포트 등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지금부터가 태풍의 고비입니다. 태풍이 제주 서쪽 100km 해상까지 근접하는 내일 새벽 6시를 전후해 태풍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안에 150에서 30mm, 산지에는 많은 곳에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예보돼 있습니다.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 150여 편이 결항한 데 이어 내일도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백길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일 제주 지역의 90여 개의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경 기자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제주에서 벌써 한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파도가 거센 해안가에 접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륙에서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 전남 지역이죠. 목포항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 네, 뒤에 어선들이 많이 보이는데 태풍 대비 철저히 하고 있겠죠? 네, 시간이 갈수록 빗방울이 점차 굵어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항구 안쪽까지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에 태풍을 피해 이곳에 정박한 선박들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서 바람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전남 섬지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조금 전 9시를 기해 광주 전남 내륙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53개의 항로 93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무안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내일 새벽 3시쯤 태풍의 반경 안에 들어가 직접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가장 위력을 떨칠 시각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대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지리산 지역에는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남 전체 초중고등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위력과 경도 면에서 2010년 태풍 곤파스와 비교되는데요. 양식장과 농가가 집중된 전남에서는 당시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난 적이 있어서 긴장 속에 태풍의 경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김효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의 진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캐스터, 태풍이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태풍 쏠릭은 현재 제주도 남서쪽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태풍은 점차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고 내일 밤에는 중부 서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상륙 이후에는 수도권을 그대로 관통하며 북동진하겠는데요. 태풍이 수도권을 지나가는 시점은 모레 금요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맑은 하늘에 바람이 잠잠해서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내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최고 500, 전남 남해안 4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 내륙에도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가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 낮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번 태풍 솔릭은 서해로 북상해 한반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과거 태풍의 특징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서해를 통과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012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볼라벤, 전남 완도에서 초속 50m가 넘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는 서해에서 수도권을 강타하며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1999년 태풍 올가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건물과 선박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초속 50m의 강풍은 철제 구조물까지 휠 수 있을 정도인데 모두 서해로 북상한 태풍 때 기록됐습니다. 태풍 솔릭 역시 서해로 진입하면서 최대 초속 50m, 시속 180km의 강풍을 몰고 오겠습니다. 태풍의 우측 반원에 포함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편서풍지대에서 나타나는 서풍류의 강도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했더니 동해를 통과한 경우 중심기압이 15헥토파스칼 낮아 서해를 지나온 경우보다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는 서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동해로 북상한 경우 침수와 농경지 피해 등 비 피해가 대부분인 반면 서해의 경우 강풍이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해 주택과 선박, 도로 등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서해로 북상한 태풍 올가 때 피해액은 1조 490억 원으로 남해로 북상했던 루사와 매미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고 역시 서해로 북상한 볼라벤과 제니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서해로 북상하고 있는 솔릭 역시 강풍을 동반한 채 24시간 넘게 체류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서해로 접근하는 사이 동해로도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한꺼번에 2개의 태풍이 한반도 동서에 포진하는 초유의 현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의 남동쪽에 또 다른 소용돌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솔릭보다 이틀 늦게 발생한 제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시마론은 내일 일본 열도를 통과한 뒤 모레 동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해엔 솔릭, 동해엔 시마론 2개의 태풍이 존재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태풍은 약 700km까지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으로 2개의 태풍이 1000km 안에 접근하면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상 진로를 보입니다.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일본 기상학자의 이름을 따 후지와라 효과로 불립니다. 이 효과로 솔릭의 북상 속도는 늦어지고 시마론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태풍이 만나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태풍이 남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태풍 북쪽으로 가게 되는 성분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지금 솔릭이 남하하는 성분이 좀 강해져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이 때문에 솔릭은 한반도를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통과해 목포 부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만 하루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난 시간이 다소 길어 전국에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실제 2002년 태풍 루사는 22시간 동안 내륙을 통과하면서 강릉에 하루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다인 870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시마론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솔릭의 속도를 늦춰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금이라도 허술한 곳은 없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처 요령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폭우가 내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비도 문제지만 강풍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강풍 피해 예방 요령을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농촌 지역에선 농작물 피해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폭우가 쏟아질 때 농작물 관리 요령을 조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 시설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안으로 토사가 흘러들어오면 그대로 농작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고 물이 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에 잠긴 벼의 잎끝은 물 밖으로 나오게 해 숨을 쉬게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천둥번개가 칠 때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추나 수박 등은 물과 토양을 통해 역병이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대로 바로 방제해야 합니다. 과수원에서는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둬야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온도와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축사 소독과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면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열흘 안에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종 피해 집계에서 누락돼 새로 심을 종자나 농약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입니다. 폭염을 피해 뒤늦게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특히 산과 계곡에서 태풍을 만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한을 기자가 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산이나 계곡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가 곧 약해질 것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빗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선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류와 함께 돌이나 부러진 나무가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다치기 쉽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곡에 설치된 스피커 등 방송시설에서 대피 안내가 방송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고립됐을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립됐을 때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대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흔들거나 밤일 경우 손전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지금까지 태풍 피해 예방 요령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봅니다. 이사라 캐스터, 제주도는 벌써 바람이 무척 강해졌는데 해일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는 최고 11m, 내일 오후에는 서해상에서도 8m까지 물결이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도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을 따라 올라온 뒤 내일 밤에는 중부 서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을 관통하며 북동진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최고 500, 전남 남해안 4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 내륙에도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 낮에,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태풍 소식은 잠시 뒤 뉴스라인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